네, 안녕하세요. 김용휘라고 합니다. 오늘 동학의 인내전 사상과 다시개벽의 신문명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참 많이 바꾸었습니다. 이미 마스크가 일상화되고 비대면이 또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단순한 바이러스의 문제 또는 일시적인 전염병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저는 어떤 대전환의 하나의 전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전환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이미 전환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짧은 어떤 60년 단위의 어떤 전환도 있지만 또 우주적인 차원에서 또 우주적 절기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지금 어떤 우주적인 대전환의 어떤 그런 시점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전환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환이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요. 예. 그런데 이런 이 문명의 전환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것은 지금 바로 이 서구 근대 문명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런 근대 문명 속에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자본주의 문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성찰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준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물질의 어떤 편리, 또 생산력의 획기적인 증가, 그리고 또 영아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우리들의 어떤 물질적인 그런 어떤 진보를 가져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자본주의 역사 이후로 이 빈부격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가 이 개발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요. 예,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상품화해서는 안 되는 또는 상품화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까지도 상품화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동력과 토지와 신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전에는 이제 지역 안에서 자립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이제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상품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면적으로 상품화되면서 인간의 노동력, 근데 이게 이제 노동만 이 상품화된 게 아니라 사실 인간 자체가 상품화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간 소외가 일어나는 것이고 인간의 물신화 현상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지가 상품화되면서 이 땅을 이제 어머니 대지가 아니라 오로지 돈으로만 여기게 되는 이런 이제 풍토가 생기게 됐고 토지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 물과 강과 바다 또 거기서 나는 많은 동식물들의 그 착취가 또 일어났던 것이 이 자본주의 역사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생태계 파괴였고 또 환경 오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발전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환경 파괴의 역사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어떤 토지 문제, 자연의 문제를 또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이 신용의 문제인데 이 신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전에 이 마을에서 어떤 부족한 게 있으면 이제 마을에서 두레라든지 품앗이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이런 관계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인간의 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런 관계들이 이제 이것이 하나의 상품으로 이제 돈과 화폐 또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런 신용이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로 그런
은행업에서 또 미래의 불안과 노후 이런 것을 보험으로 대신 그것이 하나의 이제 서비스 상품으로 들어오면서 마을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금융산업으로 재편되면서 이제 이 비실물 경제, 노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가치가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이자와 금융 상품을 통해서 또 주식 시장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많은 비실물 경제, 어떤 학자는 이게 이제 95% 정도가 비실물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이런 어떤 금융을 통해서 주식을 통해서 또는 부동산을 통해서 더 불로소득을 일으키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숫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비실물 경제의 모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신용의 상품화와 다 관련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동력, 토지, 신용 이것은 다르게 보면 이제 인간의 문제고 자연의 문제고 또 마을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자본주의의 과정에서 이것이 상품화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공동의 것으로 남겨지고 또 지역 안에서 그것이 남겨져야 될 것이 시장으로 다 편입되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낳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조금 이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 있다. 이런 정도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고민하는 것이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야기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세 가지 상품화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탈상품화하는 사회로 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노동력과 또 토지, 또 토지를 포함한 그런 자연 그리고 신용을 이제 공동 영역으로 또 지역으로 돌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신화되어 있는 인간을 오롯이 노동력으로 인력으로 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그것이 사회의 봉사가 되는 일을 통해서 일과 놀이와 그것이 삶과 같이 연결되었던 것이 우리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을 한 것이 오늘날의 이 무신화의 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탈상품 사회, 이것은 이제 북유럽 국가가 복지국가 모델을 통해서 이러한 영역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복지의 영역으로 지금 가져오면서 탈상품 사회를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그런 모델이고요. 결국 이제 이런 새로운 경제 모델을 고민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체제를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주의는 이제 뭐 이미 어떤 사회주의 국가는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이 자본주의 역시도 이제 넘어서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고민은 사실 이미 60년 전에 이 천도교 청우당에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해방 공간에서의 청우당의 고민은 이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국가 모델을 고민한 것이었는데요. 그들은 소련식 사회주의와 미국식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정말로 새로운 신한국 민주주의를 건설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령을 내세우면서 바로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경제의 모델을 이미 그때
고민을 했던 겁니다. 비록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그것을 동기일체 순환경제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미 내놓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회주의도 넘어서야 되겠지만 자본주의도 넘어서서 결국 이것은 이제 시장에 맡길 거냐 또는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할 거냐라는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런 이분법을 넘어서서 시장이냐 국가냐가 아니라 이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그래서 경제 주체가 시장과 국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가계라고 하는 제3의 주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3의 영역, 이게 이제 바로 민의 영역이고, 이런 민의 영역이 이제 지역 안에서 여러 이제 자립적인 그런 협동조합을 비롯한 이런 이제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민간 영역, 이것을 이제 최근에 민봉 경제라고 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한 주체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경제보다는 시장과 국가와 민이 이 세 다리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삼균주의, 이런 고민들이 이제는 필요하다. 여전히 시장의 그 어떤 효율성은 부정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국가가 또 어떤 공공 영역, 이런 부분을 또 좀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외에 지역 안에서 정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민봉 경제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것이 엄청난 비극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서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본주의도 넘어서고 사회주의를 넘어서는 이런 새로운 경제 모델을 이 논의를 할 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통일을 할 때 어느 일방의 체제로 통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전격적으로 실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저는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저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가지고 이런 분단 체제를 만약에 극복하는 이런 어떤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저는 정말 이것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말 이 세계를 자본주의 문명을 넘어선 정말 품격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생태적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 유일한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단지 이런 어떤 경제 모델의 전환, 이런 어떤 시스템 전환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혁명, 삶의 혁명이 따르지 않으면 근본적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식혁명과 삶의 혁명이 없으면 이런 시스템 전환조차 이루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그 정책을 반대하는 기득권의 세력이 그런 새로운 정책을 반대한다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자본가 타도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문명의 전환은 그렇게 어떤 갈라놓고 이분법적으로 진보와 보수를 갈라놓고 또 노동자와 자본가를 갈라놓고 그런 어떤 자본가를 타도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또 최근에 여러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자들이 저는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을 타도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 정말로 새로운 의식으로 전환이 돼서 스스로 나눔을 실천할 때, 그럴 때만이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가능한 것이고 또 어떤 전면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스템의 전환은 인간 의식의 어떤 총체적인 전환, 또 우리 삶의 원리가 지금의 이런 어떤 자본주의적인 원리, 모든 것이 이 돈이 최고의 가치인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삶의 원리가 우선될 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렇게 볼 때 그 동학을 창도한 수은 최재호 선생의 이 시천주 또 인대천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의식혁명과 삶의 혁명으로서 읽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은 최재호 선생은 시천주 모심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내유신령과 외유기와 각지불이 요 세 차원으로 이 하늘을 모신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내유신령은 이제 말 그대로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어떤 초월적인 나 말고 내 안에 어떤 초월적인 어떤 차원의 신성한 영이 나의 존재의 중심으로 나의 존재의 본질로서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나의 몸과 이 마음 이것이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몸과 마음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의 어떤 본래적인 존재가 나의 존재 중심으로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발견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외유기화인데요. 바깥으로 우주적인 기운 작용이 있다라는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나라고 하는 이 생명은 이런 우주적 기운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생명이 생성이 됐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는 이 자체도 지금 우주적인 기운에 의해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적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공간에도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 이 안팎으로 꼭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팎으로 이 우주적인 기운이 있는 것이고 나는 그 우주적 기운 속에 사실은 살고 있는 것이고 그 기운이 나에게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나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런 우주적 기운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까지 확장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외유기화는 바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떤 고립된 섬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옮길 수 없음을 안다. 뭐 이런 이제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옮길 수 없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는 이게 독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존재를 옮길 수 없는 나만의 개성과 독특성이 있는 거죠. 이런 나만의 개성과 독특성을 알아서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실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각지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는 모든 사람들이 또는 모든 존재가 다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의 그런 본성이라면은 이 각지불이는 이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로는 같지만은 하지만 이 개체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자기만의 어떤 개성과 또 재능과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만의 그 씨앗을 온전히 실현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지불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한 자아 실현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자기의 어떤 존재의 씨앗을 온전히 꽃 피워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잘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바로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또 내가 우주적 기운 속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알아서 나의 씨앗을 온전히 꽃 피우는 것이 그래서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하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것이야말로 어떤 주체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연대성에 대한 그런 어떤 자각을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중심은 확고히 하되 나의 경계를 확장을 하라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개체의식을 넘어서서 나의 에고를 넘어서서 사회동포의 어떤 공화적 삶으로 확장하라. 저는 이 공화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화에 대해서 손명희 선생도 이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공화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민주라는 개념 못지않게 이 공화가 앞으로 저는 좀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두가 정말로 이 화합하는 그런 어떤 공화의 마음으로 저는 새로운 문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바로 자기 개체의식을 넘어서서 한편으로는 더 자기 중심을 확고히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깊은 근원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확장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제 동학적 삶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공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수은 선생님도 그랬지만은 해월은 특히 해월 최시영 선생은 심적천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곧 하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손명희 선생이 인내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심적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늘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곧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공경하는 것은 매일 어떤 제사를 지내는, 하늘을 향해서 많은 재물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 곧 하늘을 공경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공경한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지,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지, 또는 아주 어떤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이것을 이제 살피라는 거죠. 만약에 그런 어떤 분노와 어떤 원망과 미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거는 하늘을 공경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먼저 내 마음을 잘 살펴서 그 내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빨리 살펴서 다시 맑은 마음, 온화한 마음으로 전환하라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은과 해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학은 이 나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것. 공경이라는 말이 이제 조금 너무 좀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냥 존중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동학적 삶의 원리고, 이게 동학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몸과 마음을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면 또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나눠서 나의 욕구와 감정, 또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까지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구와 감정을 존중할 때 나는 그 욕구와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는 그런 주체로, 욕구와 감정의 주인으로 한 발짝 뒤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욕구와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또 나의 의지와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욕구에 끄달리지도 않고 무조건 욕구대로 욕구와 감정대로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런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많은 수행은 그런 욕구와 감정, 그런 욕망을 무조건 절제하고 그것을 무욕 또는 금욕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동학은 그런 금욕과 무욕으로는 안 된다. 물론 몇몇 뛰어난 사람들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일상의 수행으로 일반 사람들에게 그게 적용되기는 어렵다. 그런 어떤 금욕이나 무욕보다는 그 욕구와 감정을 존중하는 것.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를 기르는 원리랑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 당연히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감정이 있죠.
그것을 다 들어줄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걸 무조건 참으라, 그것을 무조건 억압해서는 안 되겠죠. 프로이드는 그런 감정과 욕구가 억압될 때 무의식의 어둠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통찰인데요. 그런 무의식의 어둠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무의식의 어둠을 우리가 다시 밝은 그런 어떤 주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어떤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고, 또 아이 스스로가 자기의 욕구와 감정의 주체로서 자기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그런 어떤 아이로 우리가 만약 키울 수 있다면은 훨씬 밝은 주체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자기 주변의 아이, 또 가장 가까운 부부,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게 그런 어떤 이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냥 막연히 존중이 아니라 특히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 아내와 남편의 감정 그리고 욕구까지도 존중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유교 윤리와 달라지는 우리 동학의 윤리입니다. 동학의 윤리는 그 아내와 남편의 욕구와 감정을 정말 하늘님처럼 존중함으로써 마음까지도 살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만이 진정으로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윤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이런 윤리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이 확장되어서 이제 천지 부모, 천지 자연에게 또 이런 물건 하나하나에까지도 그런 어떤 존중, 공경이 이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해월체 시형에 와서 천지 부모 또 경물사상입니다. 물건까지도 공경해야 된다. 이걸 저는 이제 새로운 물질주의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도 해봤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무시되거나, 그렇다고 또 너무 이게 숭상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숭상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 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이게 너무 다른 것에 우선하는 게 지금 문제지만, 이것을 잘 사용한다면은 정말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잘 순환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물질이 또 돈이 잘 순환함으로써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골고루 혜택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을 저는 새로운 물질주의로서 또 우리가 새로운 경제 모델을 고민할 때 바로 이런 경물사상을 그렇게 조금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 저는 이제 이 동학의 수행은 이 자동차의 운전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갈 때에 비해서 자동차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엔진의 힘으로 자동차는 그 동력으로 가죠. 하지만은 운전대는 내가 잡고 가는 겁니다. 기존의 다른 수행은 자기 혼자 무수의 뿔처럼 정말 터벅터벅 가는 그런 수행이었다면, 또는 어떤 운전자가 운전하는 그 버스에 그냥 올라타서 그 어떤 목적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타고 가는 그런 거였다면, 동학의 수행은 하늘의 기운과 하늘의 지혜를 활용하지만 그 운전대는 내가 잡고 가는 그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을 수훈 선생은 수심정기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고삐를 잘 잡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정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기운에 잘 올라타라는 겁니다. 조화롭게 그 하늘의 기운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철새가 몇천 킬로를 타고 시베리아에서 한반도로 올 때 그냥 날개짓으로만 못 옵니다.
기류를 타고 오거든요. 여느 때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이 그 강 상류까지 산란을 하기 위해서 올 때 그냥 이 꼬리뼈의 힘으로만 못 옵니다. 해류를 타고 오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우주에도 그런 어떤 우주적 리듬이 있고 또 어떤 이 천지의 기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은 선생이 깨달은 건 다른 게 아니라 그 끊어져 있던 천지의 기운과 연결되는 그 방법을 터득하신 게 저는 수은 선생이 깨달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월 선생은 이 수심전기를 해석하면서 천지와 운절된 그 기운을 다시 연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학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과 연결하고 또 그 하늘의 지혜를 마치 내비게이션 삼아서 그 하늘의 기운과 지혜로 그것을 활용해서 가되 삶의 목표와 방향은 내가 잡고 내가 운전해서 가는 그것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꼭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내 내면의 목소리, 나의 가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 최근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내면 아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몸은 성장했지만 내면 아이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7살, 8살에 멈춰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억압되어 있는 현실을 살기 위해서 또 당장의 어떤 지금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욕구와 감정, 어떻게 보면 내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그 억압된 욕구와 감정이죠. 그 억압된 욕구와 감정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슴 속에 어떤 골방 속에서 울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현대인들의 지금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고 있는 그 내면 아이가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하늘의 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가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 내면 아이는 이제 성장을 합니다. 폭풍 성장을 합니다. 폭풍 성장을 해서 거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슴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부풀어 오를 때에 그 가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망이라고 합니다. 이 열망이 엔진입니다. 가슴이 엔진입니다. 이 힘으로 사실은 일을 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엄청난 성과를 냈던 위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이 열망의 힘을 일깨웠던 사람들입니다. 이 열망의 힘으로 자기가 하고자 했던 어떻게 보면 그 거인이라고 하는 건 알라딘이죠. 자기가 삶의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어주는 알라딘.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나의 울고 있던 그 내면 아이가 이제 나의 주인이 내 목소리를 듣는구나 라고 할 때 그 주인의 목표를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알라딘으로서 어떤 열망의 에너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자, 이제 끝으로 저는 지금의 이 문명적 대전환의 시기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 이 진화의 긴 역사에서 보면 인류가 생명에서 또 의식으로 이렇게 진화되어 왔습니다. 이 진화가 조금 더 간다면은 이제 의식의 단계를 넘어선 초의식의 단계 또는 영성의 단계로 저는 또 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도 더 어떤 깊은 의식, 더 높은 의식으로 저는 진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은 선생은 그런 의식의 진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것을 신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어떤 신인류에 의한 새로운 문명이 가능하다고 한 게 수은 선생의 다시개벽의 이야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의식의 진화는 그냥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또 고치의 과정, 번데기로서 또 오랜 그 시간을, 인고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번데기로 되는 그 과정에서도 이 애벌레가 살이 터지고 그게 다시 아무는 그 어떤 이 자기가 완전히 부정되고 깨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고치가 되고도 그 고치로서 또 몇 개월 동안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굶주림과 그런 어떤 변형을 위한 그런 어떤 시간을 또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애벌레에서 나비로의 이런 전환은 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어떤 자기 존재의 변형에 대한 열망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애벌레에서 나비로의 전환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애벌레는 유한한 그 나무의 잎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서로 애벌레끼리 더 많은 잎을 먹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이제 애벌레라고 한다면은 나비는 그런 유한한 잎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무한한 그 덜판에 그 꽃에서 나는 그 꿀을 따먹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제 유한한 가치에서 무한한 가치로 욕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내가 삶의 목표로서 추구하는 그 목표가 달라질 때 존재의 변형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전환의 시기에 정말 우리의 인간에게도 저는 굉장히 극적인 그런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어쩌면은 새로운 의식으로 진화돼서 이런 자본주의 문명의 이런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품격 있는 문명, 그것을 우리는 도덕 문명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생태적인 문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생태 문명으로 또 도의적 신문명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난 자들의 그 깨어난 소수들의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